유가증권들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전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게 있는데, 유가증권의 평가하는 방법이 첫 번째 단기래.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를 공정가액법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방금 했던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시장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건데, 시장성이 없다라면 원가법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우리가 지분율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지분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로 평가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유가증권을 평가할 거예요. 자, 이 상각 후 원가법은 지금 말고 저와 같이 사채라는 걸 할 때, 저는 제가 사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해드린 거는 가짜 금액이고 진짜 금액은 나중에 볼 거라고 그런 이야기했던 기억나시나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냥 사채 발행하면서 이야기했었지. 그럼 그 진짜 금액 가지고 했을 때에 그 사채를 산 회사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면 그때 이제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걸 써서 이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사채할 때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이 상각 후 원가법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법으로 상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좀 이해가 안 가실 거니까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용어만 계속 앞면을 트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지금 63페이지 내용 정리해 보면, 자, 만기 보유 증권의 회계 처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국채, 공채, 회사채를 취득하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하며, 지금 여기가 국채, 공채, 회사채 다 채권이죠. 채무증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당연히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고, 이자 수령 시 뒤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상각 후 원가법으로 이제 처리하는 내용인데, 사이에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글자만 살짝 하나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놓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을 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거나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국채, 공채, 회사채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채권이든 그러니까 채무증권이든 지분증권이든 다 분류하는 거고, 자, 이자나 배당을 받게 되면 이자 수익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유가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주식이면 배당 받을 거고 채권이면 이자 받을 거잖아요. 그 당연한 이야기 적어 놓은 거고, 자, 매 결산 시마다 공정 가치가 변화가 있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 계정으로 처리하고 재무 상태표 항목인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을 제가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한다라고 했죠.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계정 과목이 뭐죠?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자, 제가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죠? 많이 물어봐요. 정말 많이. 자, 다음 공정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기간 비용인 장기 투자 증권 손상 차손 계정으로 처리하며 손상이 회복이 되면 기간 수익인 장기 투자 증권 손상 차손 환입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이거는 조금 회복하는 거 말고 손상 입는 것 가지고 조금 보면 자, 이건 어려운 예예요. 그래도 영어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시험에 붕괴가 나오면 그건 문제 출제위원이 틀려라고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틀려라고 내면 예의상 틀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이해하시면 정말 대단한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매도 가능 증권 이야기하죠. 자, 얘를 취득을 차면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X1년도 기말에 평가를 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 이렇게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 X2년도 기준에 극심한 손상을 입어서 회수 가능액이 예를 들어서 얘가 6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볼게요. 주식 가지고 있다 보면 뭔가 사건 터지면 팔리지도 않고 주식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있죠. 그런 걸 이제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회계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린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내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이 120이라고 적혀 있죠. 얘를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해 줄 거예요. 그럼 60만 원을 줄여주게 되겠죠.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6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 쓰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우리는 평가했던 금액을 정리할 거예요. 이 사이에. 자, 그럼 평가했던 게 20만 원 있죠.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을 지워주고 그럼 차이 나는 이 40만 원 있죠. 얘를 투자 증권 손상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그럼 왜 40만 원의 투자증권 손상차손이라는 영업외 비용이 나오냐면 얘 얼마에 산 거죠? 100만 원 사왔잖아. 근데 지금 60만 원이죠. 그러니까 손상차손은 이 60만 원만 입을 거예요. 항상 얘는 끝까지 나 얼마에 사왔는데 그 생각 할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회수 가능액이 60만 원이니까 40만 원만 남고 얘는 지워준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할만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손상이라는 건 회복이 불가능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가 만약에 회복하면 손상차손 환입으로 대변에 써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수 가능액하고 이제 우리 표현을 유형자산 가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도 사용하다가 얘가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혹은 갑자기 진부화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손상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그때 손상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 지금 여기에서 뭐 장기 투자증권 적혀 있는데 그냥 투자증권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다음
매도가는 증권을 마지막 점에 장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게 되면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고, 이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매도가는 증권은 매도가는 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만들어 쓰고 있어요. 장부 금액 이하로 처분하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손익계산서 항목인 기간손익으로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가는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외 수익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을 기간손익으로 처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실제로 일어난 거 아니니까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지만, 매도가는 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실제로 일어난 거고, 유가증권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으니까 영업외 수익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처분 시 매각한 증권에 대한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처분이익과 손실로 대체하여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도대체 뭔 말이죠? 그렇죠. 그거. 우리 앞에 얘 처분할 때에 장부에 있던 평가이익 평가손실 다 지운 거 있잖아요. 그 행동을 글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처분할 때 증권에 매각한 증권에 대한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과 손실은 처분이익과 손실로 대체하여 단기손익 인식된다는 게, 걔네들 지우고 그리고 돈 받는 거하고 차이가 처분이익 처분손실이 된다는 이렇게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먼저 그냥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 이걸 저는 그냥 관계되는 계정 과목 다 지워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했었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64페이지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상식처럼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P투자 회사의 P투자 표현 이상하죠. 우리 회사가 주식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 전체 주식의 지분율 20% 이상이면 이 회사는 막대한 영향력, 그냥 영향력이 아니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해서 얘는 무조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뭐든 20%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바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분류 변경까지는 봤으니까, 자, 이제 우리 다시 앞쪽으로 가서 그럼 우리 46페이지의 단기 매매 증권은 특별하게 이제 분개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책 내용만 정리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자, 46페이지에 단기 매매 증권에 의해 보시면 기업 여유 자금을 단기간 운영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우리 단기간 운영할 목적, 이게 뭐 이익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시장성 있는 주식, 공채, 사채 등, 너무 성의가 없어. 어떻게든 주식도 있고 지분증권도 있고 채무증권도 있고, 얘를 1년 이내 처분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거다. 자, 취득할 때에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이거는 영업외 비용이라 적혀 있죠. 왜냐하면 금융업은 유가증권을 주고받는 게 영업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매각할 때에 장부가액인 원가를 대변에 기재하고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로 처리한다.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영업외 수입비용이죠.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영업외 수입비용이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매각시 수수료, 자, 매각수수료나 처분제비용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얘 팔면서 손해본 돈으로 인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47페이지에 단기매매 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 각각 서로 다른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하는 시점의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가 흐름에 의하여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산정하되 매기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자, 매기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라는 게 이런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지문이고, 그런데 관습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사용해요. 관습적으로. 다음 3번에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자,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입법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기말 결산 시 유가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이 다른 경우 결산일 기준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표시해야 하며,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공정가액으로 단기매매 증권의 금액을 바꿔둬라. 그 재무상태표에 있도록. 자, 평가에 따른 차익은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 계정으로 나타낸다. 단기매매 증권 평가의 평가손실은 영업의 수익 비용이니까. 자, 참고적으로 매도가는 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서 또 이야기할까? 자, 단기매매 증권은 영업의 수익 비용이에요. 근데 우리 허르지려고 이렇게 표현해요.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가능 증권의 평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한다. 야, 그럼 그 앞에 단기매매 증권도 같이 끼면 안 될 자리인데를 생각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얘 다르다는 걸 여러분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지금 저와 같이 실기하고 관련된 거에서 이론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맞추자는 게 제 그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이론만을 위해서 나오는 거는 그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실기하고 연결되는 거는 그 이론적 내용을 알면 실기도 잘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좋겠어요. 자, 단기매매 증권 등의 관련 수익 처리. 얘는 오버해서 적어놨는데 그래도 우린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볼게요. 자, 채무증권이 국공채 등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 사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채권이면 이자 받겠죠. 그걸 이자 수익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구입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이 보유한 기간 경과물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끝수 이자라고 하고, 시동가에 포함하지 않고 미수수익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이자 받게 되면 대변의 이자 수익 계정과 서로 상계한다. 뭔 말인지 이해 안 가죠?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걸 제가 그 중간에 넘겨서 받은 거예요. A라는 사람 가지고 있던 걸 제가 받았으면 이자는 1년치를 다 주면 각자의 보유 중인 이자만큼을 서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이자 정리할 때에 난 그 보유 기간 맞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정리하도록 관계 계정을 걸어둘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딴 사람한테 이자를 줬잖아. 주고 받아와야 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미수 수익이라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정리해서 넘길 거란 이야기예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지만 말은 알아듣겠죠. 그죠? 여러분이 친구가 반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여러분이 반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이 1년치 이자를 다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한테 절반의 이자를 주고 받아와서 나중에 이자 받았을 때 걔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그럼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지분증권에 대해 배당금 수령하는 경우는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적혀 있죠. 이건 이제 우리 배당을 받게 되면 정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구분하지 않고 우리 회사는 배당금 받는 게 주 업종이 아니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인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지금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쭉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제 우리 51페이지로 갑시다.
제가 앞에 책에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몰라서 책을 한번 봤어요. 자, 이제 51페이지에 재고자산을 봅시다. 재고자산은 우리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당좌자산의 정의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당좌자산이라는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처럼 당좌자산이 뭐야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은 뺀 나머지가 당좌자산이라고.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빼고 나머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나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된다면 그게 다 당좌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너무 구분이 명확하잖아. 생산이나 판매 목적이니까. 그럼 항상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해야 되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명확한 애를 빼내면 나머지가 기다고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원가회계 가서도 그런 방법을 쓸 거예요. 얘를 알아야겠는데 얘 값을 측정하기 힘들어. 그럼 명확한 애들을 골라서 걔를 빼내면 나머지는 다 제 거야.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은 거기에 명확한 요소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재고자산 취득원가 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전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취득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취득 시점이라는 건 우리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해서 이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되고 이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쓰기 전까지, 사용하기 전까지 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취득 시점 이후까지도 보험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사용하기 전까지 창고 속에 들어오면 취득 시점 끝이잖아. 근데 사용은 좀 추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기간이 걸친다면 이 보험료마저도 이 기간으로 나눠서 여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 이 부분만 보험료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점이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이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에 대한 얘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재고자산의 가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이고, 다음 우리가 사올 때에 운반비가 들어가면 매입 운반비, 그리고 매입 운송보험, 그리고 뭐 우리 창고에 하역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입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수입할 때에 수입 관세라든지 혹은 수입 재비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입할 때 세관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통관 재비용 주는 것도 아직 내가 원하는 취득 시점 이전에 다 들어간 거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뭔가 관세를 줬대. 그럼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뭐 샀지? 봤다가 걔가 원재료래.
그럼 원재료라고 써줘야 되고, 상품이면 상품이라고 써야 되지. 저한테 통관 재비용 계정 과목이 뭐예요? 그러면 저 아는 척 안 할 거예요. 그죠? 우리 항상 문제 전체적인 걸 봐야 되죠. 짧게 딱 보는 거는 두 가지: 돈 줬는지 받았는지, 매매처 준표에서 증빙이 뭔지. 그 말고는 찍어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린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해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취득원가에 포함도 하는데, 자, 아래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건 우리가 결산할 때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회계 1급에서 우리 기말 재고자산 문제 나오면 정말 편하게 했죠.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결산할 때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냥 기말 제품 재고액 쓰면 됐는데, 거기에 쓰는 금액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예요. 우린 장부에는 항상 실제 재고액을 쓸 건데, 그런데 그 실제 재고액이 내가 창고에 있는 걸 수를 세워 가지고 당연히 정확하게 넣겠죠. 그럼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내 창고에 없는데 내 거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내 창고에 없는데 얘를 내 거에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그걸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더할 거냐 그대로 둘 거냐 뺄 거냐 한 거를 잘 봐서, 왜냐면 포함하면 안 되는데 포함되어 있다면 빼야 될 거잖아. 또 실제 수를 세웠는데 안 들어가 있는데 근데 내 거라면 더해줘야 될 거잖아. 그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산할 때 사용하는 건데, 자, 첫 번째가 미착품이라고 있죠. 자,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옛날에 미착품, 적성품, 시송품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럼 열심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착품이라는 건 저 사실 안 한 것 같은 게, 전에 우리 문제 풀다가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다들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했나 하고 살짝 넘어갔는데, 자, 우리가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자. 우리 회사가 있고 외국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자, 이렇게 자, 물건이 오고 있을 때, 지금 이제 물건이 오고 있는데 이때 이 물건이 이렇게 운송 중에 있어요. 운송 중. 그럼 이 물건은 우리 회사 물건이냐 제 회사 물건이냐 정해야 될 거잖아. 공동 소유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서로 내 거 아니라고는 안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표현할 때 외국에서 여기에 실는 이 지점을 우리는 선적지라고 해요. 선적지. 그리고 도착하는 이 지점을 도착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선적지와 도착지 중에 어디를 인도 시점으로 잡냐에 따라서 누구 거냐가 구분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얘는 이 지점에서 서로 이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쪽이 사는 쪽이죠. 그럼 이 지점에서 나오니까 여기서부터가 매입자 거, 매출자 거가 되는데, 얘가 운송 중에 있다는 건 매입자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예를 들 거는, 예를 들면 원재료 같은 거죠. 원재료는 우리가 사는 입장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에 있는 운송 중인 원재료가 얼마 있다. 근데 문제 보면 적혀 있는 원재료 금액은 창고에 있는 실사 금액이래. 그럼 얘는 지금 아직 창고에 안 왔잖아. 창고에 없겠죠. 그럼 얘를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거다라고. 그런데 반대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얘는 이 지점이 도착지죠. 이 지점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매출자 거, 여기가 매입자 거. 운송 중에 있다라는 건 아직 도착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직 나한테 나의 매입자 입장인데 나한테는 안 했죠. 그러면 얘는 매출자의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매출자의 재고자산이 되는데,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내 재고자산인 경우가 이번엔 거꾸로 우리 회사가 물건을 제품을 수출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이미 배에는 실었으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 내 거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용어를 인지를 해서,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지 생각해서 얘 내 거네 내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실무에서는 이 조건에 따라서 운임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CIF, FOB 이렇게 막 나누고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미착품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는 지금 미착 상품이라 적었는데 이건 상품만 하는 거는 미착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 근데 제품에 대해서는 미착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그럼 이 미착품이 나중에 도착하면 그때 원재료가 되거나 할 거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아직 원재료는 나한테 안 맞잖아. 그럼 내 재고자산으로 내 거라 하더라도 미착품으로 써뒀다가 도착하면 원재료로 이름 바꿔줄 거예요. 자, 이건 개정 과목으로도 써요. 그래서 미착품이라는 개정 과목은, 그래서 우리 이 미착품이란 글자를 화요일 날 봤나? 아마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글자를 어디선가 한번 봤어요. 근데 쓰지는 않았어. 문제에 적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본 게 55 수입하는 과세유형의 문제를 볼 때, 수입할 때 우리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해야 됐잖아. 그때 우리 보고 물건 가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미착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걔가 지금 이거 이야기인 거예요. 운송 중에 있으니까 너는 지금 아직 나의 창고에 안 들어온 거에 대한 건 생략하고, 그건 그 외국 회사하고 정리하는 금액에 분계 들어갔고, 그냥 부가가치세만 아래 분계하라고 적을 때 미착품에 대해서는 생략하라 적혀 있던 거예요. 우리는 자세히 생각 안 해도 아는 것처럼 지나간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죠? 자, 다음 이제 적성품 볼게요. 자, 적성품이라고도 하고 위탁품, 위탁 판매예요. 위탁 판매. 자, 요즘 여러분 주위에서 물건 떼어서 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도 있어요? 있어요. 사실 있긴 한데 옛날처럼 그렇진 않죠. 옛날에는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파는 물건 떼러 간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요즘은 이제 유통회사처럼 물건 파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지 재고를 앉는 일은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TV 홈쇼핑 그런 것들도 물건 사와 가지고 홈쇼핑에서 파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냥 샘플 가지고 와서 우리 홍보해 가지고 팔고, 그리고 돈을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 수수료 떼고 나머지 돈을 회사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런 방식에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공장이에요. 그럼 우리 팔아달라고 유통회사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공장이 우리 회사라고 봤을 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우리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해요. 이 용어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위탁자는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그럼 팔아주겠노라고 수락한 이 회사를 수탁자라고 해요. 물건을 파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해요. 그럼 지금 공장이 유통회사한테 팔아달라고 보내준 거는 물건 판 건가요? 팔아달라고 보낸 거지 판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준만 잡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판매한 시점은 언제냐면 이 수탁자가 제3의 자에게 이 재화를 인도했을 때가 이때가 판매 시점이죠. 그래서 수익도 인식 시점이 되고 재고 자산에서 빼는 시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왜 용어를 이야기하냐면 팔아달라고 유통회사한테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물건을 생산을 했는데 이 1000개를 중에서 우리 회사는 못 파니까 200개만 가지고 그리고 이 회사에 물건을 보냈어요. 이 800개를 다. 그 800개를 보냈는데 이 회사가 판매한 게 300개라는 거예요. 300개를 인도하고 팔았어요. 그러면 내 재고 자산은 몇 개일까요? 700개겠죠. 얘는 그럼 몇 개 남아 있죠? 수탁자는 기말에 800개 받아서 300개 팔면 기말에 500개 남아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 맞잖아요. 근데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 내 창고에는 없죠. 하지만 내 거죠. 그래서 표현할 때 수탁자가 제3의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내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럼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창고에는 이만큼만 있는 거예요. 실사하니까. 그래놓고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이 얼마 있다. 그럼 내 거네 하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또 거꾸로 우리 회사가 위탁자인 경우도 있어요. 수탁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품 얼마 있는데 우리가 수탁한 물건이 얼마만큼 있대. 그럼 그만큼은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또 하나는 우리 시송품이라 적혀 있나요? 그러면 시송품 왜냐면 얘도 표현 두 가지로 쓰거든. 시용품. 자, 시송품, 시용품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파는 거예요? 한때 TV만 켜면 맨날 난리였어요.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줬어요. 판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언제 판 거죠? 써보시고 결정하라 했을 때 고객이 쓰겠다고 결정해서 저한테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나는 판 거라서 재고 자산에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다르게 말하면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내 재고 자산이라는 거예요.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내 재고 자산에서 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정도까지만 얘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52페이지는 우리 할인 분기하는 건 또 좀 쉬었다가 이제 할인 분기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